그러면 곧바로 지금 1교시에 바로 쉬는 시간 없이 갈게요. 근데 그러니까 내용이 그래도 귀에 들어오시나요? 아, 네. 오케이. 그러면 1교시 바로 갑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침조에서 딱 하나를 가져오자라고 어떤 포인트를 가져오자라고 질문을 던지면 자, 금융경제를 활용해서 우리들의 모든 국가들의 목표가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게 모든 국가들의 목표였다. 자, 첫 번째가 이게 물가 안정이었고 두 번째 요게 경제 성장이었다. 여기까지 이제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요 두 가지를 이제 정복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가 되겠죠. 자, 물가. 얘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물가를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 사실 저도 완벽하게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거칠게 큰 틀에서 보면은 엄청 간단한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게 이런 물가는 모든 세상의 돈을 다 끌어모은 다음에 이거를 물건의 양으로 나눠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시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과 시장이 하나 있다라고 해보죠. 사과 시장인데 사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돈의 양이 8,000원이에요. 근데 사과가 다섯 계산을 쉽게 4개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사과 하나의 가격이 2,0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개념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물가라는 놈을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돈의 양과 물건의 양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얘네를 먼저 정복을 해야 물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교시에는 요 돈의 양에 대해서 배우고 2교시에 이제 물건의 양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돈의 양에 대해서 한번 1교시에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물가가 물건의 양분의 돈의 양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약간 스포를 하자면 이게 이제 물건의 양분의 돈의 양인데 이 돈의 양은 금융경제랑 직결되고 물건의 양은 실물경제랑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살짝 짚고 이제 바로 돈의 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돈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구조도 우리가 아침조회 시간에 배웠던 이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돈의 양은 아까 그 경제 5개의 주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붙네. 가장 처음 돈의 씨앗이 씨앗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중앙은행이라는 데에서 이게 은행들의 대장인데 여기서 한 움큼의 돈의 씨앗이라는 표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를 찍어내요. 그걸 어려운 말로는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는 우리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원통화라는 말 대신 그냥 돈 처음 찍힌 돈 그 자체에서 머니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1,000원을 찍어냈다라고 해요. 중앙은행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융경제한테 이제 1,000원을 딱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눈치 빠른 개인이 여기 얘가 자, 1,000원을 딱 낚아채가지고 통장에 예금을 해요. 여기 통장에 딱 1,000원이 찍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금융경제에 아까 그 금융경제의 주체는 시중은행이라고 했잖아요. 시중은행이 이제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뭐 이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정말 그런 은행들을 말하는 거예요. 1,000원을 예금하면 이제 시중은행한테 1,000원이 이게 주어지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아까 그 아침조회 시간에 있던 농노에서 사업 꿈나무로 진화했던 그 친구가 다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내가 빵집을 만들려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번에 시중은행한테 가서 대출을 받아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시중은행은 어느 정도의 1,000원 중에 한 100원 정도를 남겨두고 나머지 900원 정도는 얘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경제 모습이에요, 실제. 그러면은 얘도 이제 빵집을 만들겠다고 돈을 대출해 갔으니까 얘 통장에도 이제 900원이 딱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은행이 그러니까 이 사업 꿈나무한테 900원을 대출해 줬다 해서 얘가 막 100원이 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이 1,000원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그 사업꿈나무한테 통장에만 별도로 900원이 또 찍힌 거예요. 그러면은 요 이제 예금한 애랑 사업꿈나무랑 친구여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 야, 니 돈 얼마 있냐? 그러니까 나 1,000원 있는데? 라고 말을 하겠죠. 당연히 예금에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러면 자 다시 반문할 거야. 야, 니는 얼마 있는데? 나 오늘 그 빵집 만들라고 대출 받아서 900원이 나한테 있어. 자 그러면 자 시중에 돈이 중앙은행을 1,000원만 찍어냈는데 뭐야? 이 900원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돈의 이 900원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시중은행이 사업꿈나무의 신용도를 보고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얘가 사업 계획서를 얼마나 꼼꼼히 썼는지, 뭐 돈을 방탕하게 쓰진 않을지 이런 요소들을 고민해서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돈을 빌려주는 과정을 뭐라 하냐면 신용이라는 돈이 만들어졌다. 900원이라는 돈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해서 이 과정을 신용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 영어로 표현하면 크레딧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뭐 이런 그 똑같은 크레딧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 우리가 지금 오늘 돈의 1교시에는 돈의 양에 대해서 배울 건데 중앙은행이 만들어내는 머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중은행이 새롭게 신용 창출해낸 크레딧이라는 돈이 또 다른 900원이 또 따로 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1,000원이 있고 이렇게 돈의 양이 900원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머니였다가 이제 크레딧 그 900원 더 생겨나면서 오케이. 그러면 돈의 양은 머니랑 크레딧 두 개로 구성이 되는구나. 요 포인트 여기까지. 그러면 자 머니랑 크레딧으로 돈이 구성이 되는구나까지 가면 저희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게 아니 그러면 크레딧이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펌프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원 예금했다가 900원이 생겨났지만 그러니까 1,000원을 예금했다가 사업 꿈나무가 900원을 대출 받았죠. 근데 이 사업 꿈나무도 내가 빵집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X은행이 아니라 Y은행에 또 예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900원을 넣으면은 얘도 또 90원에 남기고 810원을 또 뭐 A, B, C라고 하면 C라는 애한테 또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810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Z라는 은행에 얘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크레딧이라는 돈의 양이 얼마만큼 펌프지 될 수 있는지 그 최대치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810원을 넣으면 81원하고 잠깐만 810, 729인가요? 이렇게 계산해서 만약에 틀리면 안 되는데 맞네 88, 110 맞는 것 같아요. 729. 자 그러면은 중앙은행에 찍어낸 요만큼의 돈에 이 과정이 무한번 계속 반복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우리 중학교 수학 때 잠깐만 떠올려면 이거 무한등급수거든요. 공비가 이거 우리가 배우는 수학 중에 제일 어려운 수학이면 이것만 넘어가시면 돼요. 공비가 지금 0.9인 상황이어서 1-0.9의 A1 초항이 10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00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복잡한 과정은 다 이렇게 지우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결론은 뭐냐면 1,000원이 있으면 돈의 양이 총 10,000원까지 펌프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9,000원까지 더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900원이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면서 크레딧이라는 돈이 훨씬 더 많이 펌프질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료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페이지 되었던 거 보시면 그 첫 번째 본원통화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M0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본원통화가 244조 되거든요. 지금 그럼 요게 지금 현실 속에서는 244조 원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그림 보시면 숫자 보이시나요? 이게 뭐야? 3,629조. 3,629조가 그러니까 두 번째가 M2가 광의통화라고 하는 건데 보통 한 국가의 돈의 양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 가장 표준적으로 대답하는 게 이 M2라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M0, M2라는 용어보다는 실제로 한
중앙은행이 244조 정도를 찍어냈지만 시중에는 한 3,600조라는 더 많은 돈이 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구나. 요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아까 돈의 양은 머니와 크레딧으로 구성이 된다고 배웠었죠. 근데 얘가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지금 보면 240조하고, 아니, 244조하고 3,600조 비교하면은 얘가 훨씬 크거든요. 아, 그러면 돈의 양은 머니랑 크레딧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크레딧의 양이 훨씬 더 크네. 그러면 우리가 돈의 양을 고민할 때는 이놈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 라는 결론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그러면, 아, 그게 지금 아마 현실 속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한 10% 남겼잖아요. 요 남기는 비율을 지급준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지급준 비율이 지금 한 7% 정도인데, 그러니까 7%까지는 무조건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남겨놓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남겨놓으면 은행이 되게 재정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7% 정도까지 남긴다라고 알고 있고, 그 이상 이 남기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건 사실 아직 저도 아무튼 그 정도로 내용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러면 돈은 머니랑 크레딧으로 구성이 되고 머니보다 크레딧의 양이 훨씬 더 크니까 이 크레딧이라는 놈을 한번 좀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크레딧이 정확히 그냥 다시 정리하면 아까 요 900원 대출받고 또 810, 720 요거가 이제 그냥 그 크레딧이 나온 출처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돈을 빌릴 때 우리는 항상 이자를 내거든요. 이자.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금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자율하고 금리하고 같은 단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완전히 똑같은 단어예요. 완전히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뭐 스펠링이 다르고 좀 글자 수가 다르지 않아서 뭐 좀 완전히 그냥 아예 똑같은 단어. 이게 약간 인간하고 사람이 뭐가 달라? 약간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랑 이자율은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 짚으면서 아니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업 꿈나무가 돈을 이제 빌리는데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해보죠. 금리가 높으면 예를 들어 이제 은행 제가 사업 꿈나무예요. 은행에 갔어요. 나 빵집 만들 건데 나 돈 좀 빌려줘. 근데 시중은행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요즘 금리 20%인데 그러면은 저는 20%도 어떻게 빌려?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금리가 늘어나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신용 창출이 잘 안 돼서 돈의 양이 조금 늘어나거든요. 근데 금리가 낮아요. 예를 들어 1%. 그 다시 이제 한 며칠이 지나서 다시 이제 그 제가 사업 꿈나무고 시중에 가는 거예요. 나 빵집 하고 싶은데 요즘 금리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 시중은행에서 1% 정도라는 대답을 들으면 나는 빵집에서 10% 수익률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가 이자율 1%만 내면 돼? 그러면은 대출 받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신용 창출이 많이 일어나서 돈의 양이 늘어날 거예요. 이 관계까지. 자, 다시 정리. 돈의 양은 머니랑 크레딧으로 구성이 되는데 머니보다 크레딧의 양이 훨씬 더 많다. 근데 이 크레딧의 양을 볼 때는 금리라는 놈이 요 신용 창출되는 그 양을 결정하는 약간 좀 핵심 요소이다. 요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 시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한 10, 아니, 한 1교시만 끝낼게요. 1교시 끝내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굉장히 신용 창출을 하는데 핵심 팩터다라는 얘기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요 금리라는 놈을 한번 좀 제대로 살펴보자. 금리라는 놈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금리에 대해서 살짝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이게 진짜 제가 경제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적 중에 하나인데 금리가 돈의 가격이라는 비율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돈의 가격? 아니 돈의 가격이 뭐야? 돈의 가격? 돈이 돈이지. 돈의 가격은 뭐야?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 5분 안에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어떤 거의 가격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세요. 네.
근데 제가 이거 한 2분 안에 다시 한 번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하면 될 것 같냐면, 자,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한번 해보죠. 스마트폰 시장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연단에 서가지고, 야, 스마트폰 사고 싶은 사람 다 모여봐 하니까 여기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고 다 모여. 스마트폰 팔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봐. 그러니까 다 모여.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스마트폰 110만 원에 살 사람 손 들어봐. 딱 했더니 110만 원이면 약간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고 싶은 사람 웅성웅성 거리는데 여기 이제 A라는 놈 하나만 딱 손을 든 거예요. 자, 110만 원에 사고 싶은 사람, 나 이 비싼 가격이면 살 거야. 비싼 가격에도 살 거야. 약간 얼리어답터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다시 얘 연단에 제가 서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손을 안 드는 것 같으니까 100만 원이다. 한번 손 들어봐. 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랬더니 옆에 이제 앉아있던 B라는 놈도 아니다, 잠깐. 110만 원이면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A, B가 손을 들겠죠. 90만 원. 그러면은 야, 이제 약간 그 의기소침해 있던 C라는 놈도 야, 90만 원이면 나도 사지 하면서 A, B, C가 손을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마음은 가격이 줄어들수록 수요가 늘어나긴 하네. 그러면서 수요 곡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자, 그렇게 사고자 하는 너네는 됐어. 좀 가만히 있어보고 110만 원에 공급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이제 막 드는 거죠. 막 기억, 니은, 디귿 손 다 들 거예요. 왜냐면 110만 원이면 마진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막 삼성도 들고 애플도 들고 화웨이도 들고 다 드는 거예요. 자, 110만 원일 때 3명이 기억, 니은, 디귿이 손 들었다고 하죠. 100만 원일 때 손 들어봐 하면은 이제 이제 한 명이 야, 100만 원이면 마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야, 나 손 내릴래 하면서 기억, 니은이 들고 90만 원일 때 공급할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해봤을 때 이제 니은도 손을 내리는 거죠. 90만 원이면 도저히 우리 회사 비용으로는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어. 마진이 안 나와. 하면서 공급 곡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격이 형성될 거냐면, 자, 지금 110만 원인 상황이 뭐죠? 요 상황이면은 사고자 하는 애 A가 있고 팔고자 하는 애 기억, 니은, 디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100만 원인 상황에서는 사고자 하는 애 A, B가 있고 팔고자 하는 애 기억, 니은이 있을 거고, 자, 90만 원인 상황에서는 사고자 하는 애 A, B, C. 와, 싼 가격이니까 다 사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팔고자 하는 애 기억만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어디서 형성될까요? 그쵸. 여기서 왠지 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이 왜 되냐면,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애들은 많고 사고자 하는 애가 적으면 얘가 갑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갤럭시도 갖고 오고 애플이 아이폰도 갖고 오고 화웨이가 핸드폰 모르겠네. 어떠한 핸드폰을 갖고 오면은 얘한테 뭐 살래라고 하면은 얼마에 팔 건데라고 하면 얘네가 110만 원 팔게 하면은 얘가 이제 약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야, 너네 세 개 중에 내가 혼자만 하나만 고를 텐데 이렇게 비싸게 팔 거야 하면서 가격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가격이 형성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 중심점을 향해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고자 하는 애는 많은데 팔고자 하는 애가 삼성 하나밖에 없으면 이제 삼성이 질문을 던져요. 너 얼마에 살 거야 하니까 90만 원. 너네 내가 하나만 공급할 건데 더 비싸게 사야지 이놈들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 공급 곡선에서 가져가야 될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여기 연단에 서가지고 이게 110만 원일 때 손 들어보세요, 100만 원일 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름이 있는데, 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학에서 되게 엄청 유명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사고자 하는 애 A, B, 가장 팔고자 하는 기억, 니은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러면서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제 이름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비밀까지 하나 체크해가지고, 가장 첫 번째가 제가 110만 원일 때 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만 어렵게 설명하면,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으면 우리 보통 x가 1일 때 y는 3이에요, x가 2일 때 y는 5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거든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약간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110만 원일 때 손 들어보세요. 100만 원일 때 하면은 이게 가격이 독립변수고 이 사고자 하는 그 뭐랄까요? 양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종속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요 공급하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이 수요 공급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금 왜 이 수요 공급선을 왜 배웠냐면 금리가 돈의 가격이다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금리가 돈의 가격이다라는 걸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가격은 수요 공급 곡선이, 그러니까 자, 아까는 스마트폰 시장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다시 대출 시장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있고 사업 꿈나무가 이렇게 있는 요 상황. 그러면은 돈을 공급하려는 애는 누구였겠어요? 돈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시중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출 받는 요 관계 속에서 시중은행이겠죠, 당연히. 시중은행이 돈을 빌려주려 할 거 아니에요.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수요하는 사람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얘가 이제 사업 꿈나무겠죠. 여기서 시중은행이 돈을 공급하려 하고 사업 꿈나무는 자 돈을 수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의 가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110만 원에서 결정이 됐으면 돈의 가격이 여기서 금리라고 딱 잡히게 되는데 아직 약간 느낌이 안 오죠. 그러면은 이 비유가 이제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 이제 사업 꿈나무가 이렇게 돈 빌리러 이제 방문을 하는 거예요. 다 이제 걸어가가지고 딱 가봤더니 시중은행에 여기 원화라는 그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가져가면은 금리가 돈의 가격이다라는 게 확 와닿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꿈나무가 걸어가가지고 돈이라는 이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라는 건 돈을 사고 싶어 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살 때는 스마트폰의 가격을 보고 너무 비싸면 안 사고 너무 싸면 사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듯이 이 돈의 가격의 위치에 있는 거는 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꿈나무가 금리라는 거를 고려해서 돈을 빌릴지 안 빌릴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얘를 가져갔을 때 나중에 갚아야 될 이자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안 빌리게 되는 거고 금리가 낮으면 이자율이 낮으니까 돈의 가격이 싸져가지고 돈 구하기가 쉬워서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라는 거는 금리라는 여기에 붙여져 있는 요 포인트를 어떻게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느낌이 오시나요? 금리가 돈의 가격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한 5분 정도면 1교시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자, 금리라는 거를 살펴봤으면 오케이. 자, 저희가 그럼 이제 금리라는 놈까지 이제 정복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금리라는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요 금융경제에 있네. 여기에 키워드 하나 뽑아봐 라고 하면 금리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경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 금리라는 놈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데 여기까지 이해되면 이제 진짜 금리라는 놈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이해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책 몇 페이지지? 15페이지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제 금리와 사회 현상 거기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금리가 사회 현상 사회 현상이 금리 요 화살표가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화살표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너무 쉬워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여기 대출이 잘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 이자 20% 부르는데 빵집 못 만드는 것처럼.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많이 일어난다. 오케이, 요거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고. 자, 사회현상은 뭐냐면 사회현상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경제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적으로 총합해서 막 상호작용하면서 결국 수요 공급 곡선으로 정리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회현상은 우리는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수요 공급이 있는데 이게 디맨드여가지고 수요고 서플라이에서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공급보다, 공급이 수요보다 큰 상황이다. 이거 뭐죠? 그러니까 돈을 수요한다라는 말은 얘가 지금 사업꿈나무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공급하는 애는 그 시중은행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상황이 그림으로, 약간 상황으로 얘기를 해보면 얘가 지금 항상 그 쪽수가 적은 쪽이 갑인 게, 제가 사업 꿈나무여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저 뒤에 시중은행이 줄을 다 쓴 거예요. 나도 돈 빌려줄게, 돈 빌려줄게, 돈 빌려줄게 이러고 있는 거고, 돈을 공급하려 애들 많은 거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 저 사업 꿈나무는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저는 이렇게 있고 시중은행 줄 쫙 썼어요. 뭐 신한은행 썼고 하나은행 썼고 쫙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자 시중은행아 너 뭐 나한테 금리 얼마나 줄 거야? 한번 불러봐봐. 그러면은 20% 줄게.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뒤에 줄 쭉 썼어. 나 혼자 있어. 그러면은 뭐라 하겠어? 야, 너 뒤로 가, 뒤로 가. 이러면서 야 지금 20% 말이 되냐? 빌려줄 사람 나밖에 없는데 더 내려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너 뒤로 가 하면은 이제 뭐 하나은행이 뒤에 와가지고 이제 또 얘기한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는 10% 줄게. 너도 뒤로 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급하려는 시중은행들이 훨씬 많으면 이 금리는 아래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수요고 이게 공급이잖아요. 수요 공급은, 그러니까 수요는 줄고 공급을 늘면 공급 곡선은 늘어나고 수요 곡선은 줄어드는 이렇게 반응하니까, 여기 있던 금리라는 돈의 가격이 계속 요 아래로 계속 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 거죠.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크면은 이제는 얘가 갑이겠죠. 시중은행이 저 혼자 있고 나머지 돈 빌리려 하는 사람 사업금 나면 줄 쫙 쓴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불러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사업금 나무 너 맨 앞에 있는 애 얼마 부를 거야? 아, 저 1%의 돈 빌리려고 하는데요. 정신이 나왔구만, 뒤로 가 하면서 하면은 뒤에 있는 애들은 이 약간 난감한 상황을 보면서 더 높게 부르겠죠. 아, 그러면 저는 2%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2% 수익을, 그러니까 얘네가 부르는 금리 자체가 얘네들의 수익일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빌려갔으면 계속 높은 금리로 수익을 우리한테 시중은행에 반납을 해줘야 우리의 수익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계속 뒤로 가 하면서 새로 오는 놈들은 높은 금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무슨 얘기고 하니, 여기서 공급은 내려가고 수요가 올라가면 수요가 늘고 공급은 줄면,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줄면, 아, 금리는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새롭게 뒤로 가서 새롭게 오는 애들을 계속 높은 금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구나. 아, 이렇게 사회현상에서 이 상황이면 금리는, 지금 사회현상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하는 거니까, 아, 이 상황에선 금리가 내려갈 거고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겠구나. 자, 이제 다 왔어요. 오늘 이제 끝났는데 1교시 이제 금융경제 이제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체크하고, 마지막 논리 딱 그 뭐야 맨 오른쪽 페이지 아래에 있는 거 하나만 체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거 되게 이제 이해가 되셨으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일단 이거는, 자, 돈의 양은 돈의 가치에 비례하는, 이거는 오늘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돈뿐만이 아니라 사과의 양이 늘어나면 사과의 가치는 구해지기 쉬우니까 되게 떨어질 거잖아요. 사과의 가격. 이런 것처럼 돈도 똑같아요. 돈의 양이 막 늘어나면은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배운 건 뭐였냐면, 금리도 돈의 양하고 비례한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돈의 양은, 그러니까 대출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지고 대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돈의 양이 찐다. 금리가 낮으면 1%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돈을 빌리려고 할 거고 실제로 빌려내기 때문에 신용 창출이 되면서 돈의 양이 늘어난다. 여기까지 연결되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끝내야 될 게, 이 금리하고 돈의 가치가 비례한다라는 사실, 요거 이렇게 짚어내면서 요거 하나 체크해. 이게 내일 할 4교시에 대한 약간 빌드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거에서 요거 하나 체크하면 이제 진짜 이 1교시에 배울 건 다 배웠어요.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 오늘 1교시에서는 요 금융경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에 키워드는, 그러니까 금융경제에서 돈의 양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돈의 양은 머니와 크레딧으로 구분되는데 머니 중에 크레딧의 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크레딧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크레딧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금리였다. 그러면서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요 공급
곡선의 기초적인 개념을 배우면서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라는 사실까지 확실하게 뽑아냈고, 금리랑 사회현상의 관계를 보면서 이제 금리를 거의 완벽하게 정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포인트 체크 하나 하면서 이제 1교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 했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저희 두 번째 종이에 기사 제가 두 개 하나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한번 읽으면서 아 실제로 현실에서 금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기사로 나타나는구나 이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두 번째 보이시죠? 금융통화위원회는 인상이유에 대해 이거 다 보이시죠? 네. 여기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쭉 읽다가 오늘 이제 포인트가 뭐였냐면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 가면은 금리를 높여 시중에 풀린 돈을 줄이고 돈줄을 재어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금리가 높아지면 돈의 양이 줄어들어서 아까 물가는 물건의 양분의 돈의 양이었는데 돈의 양이 금리가 높아지면 돈의 양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좀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물가가 안정되겠다. 뭐 이 말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기사를 읽으면 이제 확확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래 기사 금리란 돈의 가격으로 시중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 시중에 돈이 필요한 사람 이거 뭐예요? 이거 사업금나무 시중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 귀한 상태가 되면 돈의 가격은 상승하여 금리가 오른다.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 금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돈의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가 오르는 거 당연하죠. 그 아래로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공급돼요. 돈이 많이 공급돼요. 이거 돈을 공급하는 애 시중은행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시는 거죠. 돈을 공급하는 애는 시중은행. 자, 돈을 시중은행이 많이 공급되어 흔한 존재가 되면서 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내리게 된다.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 금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돈의 가격이 내리면서 금리가 내리게 된다. 자, 이렇게 이것이 잠깐 10분 쉴게요.